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특강 진행을 맡은 준비팀 안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관련 창업을 하신 대표님이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희 신나는 학교 비전처럼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함께 손잡고 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신나는 사람들과 연결지어서 김우석 대표님의 도전과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강연을 듣고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연이 끝난 후에 Q&A 시간도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질문 생각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강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제안해 주신 태쌤의 간단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자고 처음에 제가 제안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김우석 대표님은 저한테는 1호 제자예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대학 강의를 시작했을 때 그게 98년도였는데 네, 2008년 죄송합니다. 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네, 2008년도였는데 그때 그 대학에서 제 교육학 수업을 들었었던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20대 초반에 김우석이라는 학생을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친구로 기억하고 있고 네,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소식이 좀 끊겨서 어디서 뭐라고 살지? 라고 하다가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창업을 했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에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냥 조그만한 구멍가게가 아니라, 네, 그 베트남의 그 오토바이 거래와 관련한, 네, 거래 플랫폼 1위를 달성하고 있고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지난 방학 때 베트남에 갔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단순히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성공한 사업가다가 아니라 그 20대 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전히 안고 자기의 사업 안에 그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론 감동을 받기도 했고, 우리 학교가 아까 정민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함께 손잡고 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신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게 이 김우석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거기에 굉장히 잘 맞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꼭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만났을 때 한국에 출장 올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연락을 해라. 안성에 와서 꼭 우리 신나는 학교 친구들을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네, 아주 고맙게도 옛날 스승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네, 연락을 줘서 오늘 이렇게 강연이 네,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김우석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강연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쌤 인사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우석 대표님의 강연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OK셀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김우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어서 큰 기쁨이고요. 하대욱 선생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는 교육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을 넘어서 인생에 있어서 되게 많은 부분한테 많은 영향을 주셨던 특별한 분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특별히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선생님을 오랜만에 뵈면서 저도 제 삶에서 어떤 궤적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미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OKX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오토바이 하다 보니까 헬멧, 이게 저희 약간 그 스페이서 소설 때 많이 쓰는 이미지인데요. 오늘 보통 제가 이런 강연을 하기 전에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마 이제 졸업을 앞두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고 불안함이 클까. 만약 지금 불안하지 않다면 아마 앞으로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미래에 대한 고민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진로를 밟은지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럼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일반 창업도 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도 이제 익숙하죠. 근데 창업을 도대체 왜 하지? 생각하면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밌어서 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표님이라는 이야기가 듣기 좋아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창업자라는 사람의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불리는 호칭도 달라요. 아마 다 들어봐서 비슷하지만 또 약간의 의미가 다른 것들일 거예요. 다 각각 의미하는 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는 고객을 찾아 창업을 하기도 하고 내가 뭐 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걸로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팀을 먼저 모으기도 하고 다양하게 시작점을 찾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하다 보면 누구를 향해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이 창업의 끝은 어디로 가는가 결국 나는 부자가 되는가 아니면 유명해지는가 아니면 실패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해왔던 거는 저의 고민도 일부분 있고요. 오늘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OK셀에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OK셀가 뭘 하는 회사인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완벽한 오토바이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베트남에 가보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많이 가봤네요. 좋습니다. 베트남에 가보면 다들 놀라는 게 처음에는 베트남이라 그러면 날씨가 따뜻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갔다 오면 오토바이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인당 1 오토바이 이상. 베트남에 인구가 1억 명이 있고 성인 인구가 6,800만 명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7,200만 대가 있습니다. 성인 인구 한 명당 1.1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 스마트폰, 오토바이 여기까지 생필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려면 사야 되고 타고 나면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 오토바이라는 거래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시장은 한국에서 유튜브 가끔 재밌는 영상 나오죠. 중고차 인천에 서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가끔 유튜브로 올라오는데 베트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시장은 더 험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대중적이고 큰 시장이고 너무나 목적이 명확해서 이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OK셀을 시작했고요. 알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거래 앱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가장 큰 규모와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900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고요. 2,140개의 중고 오토바이 상점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 150만 대의 오토바이 등록되고 거래돼서 약 3.5조 원 규모의 매물들이 등록되고 거래되는 베트남 전체 중고 오토바이 시장 17%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옆에 있는 지도는 저희 파트너샵을 맵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하노이 중의 북부, 호치민 중의 남부, 그리고 중부 지역을 좀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창업 역할을 맡고 있고 지금 이제 대표로서 한국하고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세계에서 법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일을 하는 것도 즐겁지만 저희가 보니까 동남아시아 인구가 6.5억 명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2.5억 대가 있더라고요. 전체 인구의 37%가 경험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여전히 불편함이나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낸 솔루션을 제공해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한 몰랐어요. 이건 뭐 유튜브 그래서 이렇게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여기서 생각보다 창업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해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창업을 고민할 때는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다른 동기부여, 돈이 많이 벌고 싶거나 아니면 나는 도저히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창업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돼요. 근데 창업이라고 하면은 요즘 많이 익혀졌지만 여전히 낯설고 특히나 해외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창업을 해왔는지에 대한 여정과 그 이전의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전에 저 개인은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학과를 졸업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조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셨던 형님은 사제가 돼서 신부님이 되셨고요. 저는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그 주일학교에 있었던 시절의 모습이고요. 지금하고는 지금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들인데요. 이때가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더 사람들한테 매력 있고 돋보이고 관심을 받는 내가 내 개인으로서 좋은 나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선배나 후배가 되어주고 좋은 배경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은 나인데 이런 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고민의 과정이 신학과에 입학 그리고 그 고민의 과정이 선생님 아래서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던 그런 어떤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웃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진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정말 저한테 진지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저의 시작됐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영국에 갔을 기회가 있어서 영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계속 연결이 되다가 결국은 제가 찾던 가치에 대한 고민과 실제로 사회에서 마주치는 직종이라는 가치에서 충돌을 일으킨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유의미한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굉장히 둥그런 방향성은 있는데 그걸 사회에 가서 풀어가려면 너는 전공이 뭐고 무슨 직업을 갖고 싶냐 라는 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안에서 그때 한참 유행을 하던 로스쿨에 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친형 친구하고 셋이서 술자리에서 그러면 우리 회사 하나 차려보자 라고 해서 농담처럼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바이오스타드라는 회사고요. 이거를 2013년에 차렸는데 이 회사를 차린 특징은 친형하고 친형 친구는 이제 메디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생각하는 메디컬 기술을 상품으로 만드는 역할에서 저는 상품으로 만드는 쪽을 맡았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공부해서 따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때가 저희가 첫 번째로 상품을 팔았던 때예요. 연세대학교에서.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립밤 같은 거를 다 만들어서 밤새 스티커를 붙여서 그때 1,600만 원어치를 처음에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있는 저분이 저희가 같이 창업했던 그때 대표님이고 지금은 큰형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저희 사무실이고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공학원 건물을 빌렸었어요. 그래서 큰형, 친형 저는 이쪽에 있는 연구실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하면서 정말 창업이 뭔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가 생각했던 고민은 신학과에서 고민했던 것들, 교육학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어떠한 프로덕트나 직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면은 거기에 맞는 가치를 담는 물건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종교나 많은 학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결국은 더 요즘에 와서 서비스나 제품 형태로 많이 온다는 인상을 받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는 애플 프로덕트를 쓴다는 게 나에게 어떤 소속감을 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애플 프로덕트 쓰는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니까. 요즘도 최신의 프로덕트나 최신의 트렌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하나의 프로덕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고, 저희가 만들어 첫 번째 프로덕트는 바셀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범용 화장품 원료인데, 그게 이제 석유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식물유를 기반으로 그거를 만들어 대체해보자 라는 게 저희 첫 번째 프로덕트였고, 그게 여전히 이 회사의 어떤 오리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있을 때 시리즈 A하고 시리즈 B 투자를 받고, 젠틀몬스터라는 선글라스 회사에 투자를 받아서, 젠틀몬스터 현재는 그 템버린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 회사이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들의 핵심 제품들에 대한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고 만드는 데 있어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회사는 잘 되고 있고요. 저는 이 회사에서 처음에 공동 창업자로서 운영이사 맡았다가 몇 년 있다가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베트남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너무 저에게는 낯선 곳이었어요.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남쪽이었고, 가장 더운 곳이었고, 가장 낯선 곳이었는데,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어를 배우고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누가 봐도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만한 기회가 많은 나라다. 베트남은 마치 한국의 10년 전을 본 것 같다. 라고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창업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를 잡으면 좋은 사업 기회를 얻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를 배우고 지내다가,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가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중고 오토바이를 사려고 중고 오토바이 시장에 갔는데, 베트남 친구 뒤에 오토바이 타고 갔더니 이제 첫 번째 가게에 있어서 어떤 아주머니한테 가서 앞에 있는 오토바이 보고서 이 오토바이 얼마예요? 라고 제가 영어로 물어봤더니 베트남 친구가 그걸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준 거죠. 근데 아줌마는 딴 걸 보고 있다가 둘이 갖춘 줄 모르고 저한테는 달러로 답을 주고 베트남 친구한테는 베트남 동화로 답을 주는데, 베트남 친구한테 100만 원, 그랬으면 저한테 15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여기서 오토바이 살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에서, 이미 저는 한국의 플랫폼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한국에 온라인에서 오토바이 살려고 찾아보니까 그런 플랫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베트남을 드라이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경제적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매력, 딱 그것만 봤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베트남의 기후나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고, 모든 것이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얻었던 방인데요. 여기는 아파트에 있는 방 한 칸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방에서 여기 책상을 더 놓고서 5명이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팀원이 늘어나면 밖으로 조금씩 책상을 늘렸고요. 처음에는 거창한 계획이 없어요. 저는 IT를 몰랐고 플랫폼을 만들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창업을 해봤지만 IT랑 전혀 관계가 없었고, 베트남에 오니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엔 기회가 있다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를 줬던 게 몇 번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없으니까 호치민에 저희 팀원을 보내서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그 팀원들이 2명이 갔는데, 그 2명의 인턴이 가서 또 인턴을 2명을 뽑아서 사무실을 얻었는데, 저한테 보내준 사진이 이거였어요. 여기가 우리 새 사무실이다. 그래서 벽에다가 아까 OKC라고 써놓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서 이 방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턴 2명이 가서 이 방을 뽑고 또 인턴 2명을 뽑았는데, 인턴 2명이 그 방을 보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이런 곳에서 돈을 아껴야 된다고 여기를 사무실로 얻어서 일을 하겠다고 그 방을 얻어준 팀원들은 저한테 단순히 경제적 이익 이상의 것들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드는 사업이 물론 만드는 길은 쉽지 않지만
많은 고통과 고생 여정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베트남에 필요하다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아껴야 된다고 해서 가장 작고 가장 싼 방을 얻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이런 방에서 같이 다니면서 중고 오토바이 형님들 많이 돌아다녔어요. 무아반세, 이게 오토바이 사고 팔고라고 하는 전통적인 중고 오토바이 상점들이에요. 이런 데를 방문을 하면서 첫 해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면은 항상 이제 베트남 특유의 문화에 차를 줘요. 그럼 거기다 차를 마시면서 베트남어를 하지만 어설프니까 웃고 또 옆 가게에 가서 차를 마시고 웃고 이걸 한 3개월 하면서 여기 있는 시장의 상인분들과 많이 친해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겪는 불편함은 뭐니까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듣는 단위까지 걸리는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래서 뭐 창업 발표대회 많이 갔었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열심히 우승을 하면서 네, 뭐 잠깐 뭐 TV에도 나오고 초기 팀들하고 저 끝에 있던 2명이 아까 말씀드린 그 2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첫 해가 지나갔고요. 첫 번째는 컨셉 컬러도 달랐어요. 로고도 다르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팀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컨셉 컬러도 잡히고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씩 잡혀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런 불편함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대학교 같은 데 가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설문조사나 이벤트를 했었고요.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생겼습니다. 첫 해 이거는 이노페스타라고 하는 행사인데 그 통신기업부 하여간 그 한국에 있는 정부 부처에서 진행한 거였는데 스타트업 중에서 그해 1등한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또 붙어서 세 번째 1등한 기업들이 모여서 붙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여기 가서 언급대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옆에 있던 2등을 한 데가 지난달에 누적 투자를 50억을 받았고 지난달에 투자를 50억 받았고 저희는 5천만 원 투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2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쏠리면서 언급교래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등한 걸 잘 활용을 해서 다음에 누적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첫 번째 해 만들었던 저희가 베트남에서는 매년 말에 이어엔드 파티라고 해서 1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같이 팀들이 모여서 첫 번째 해 행사를 가졌고요. 보면 사람이 모여 보이지만 보면 저기 이제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나 애기들, 남자친구 나중에 둘이 결혼했고요. 그다음에 여자친구 결혼했고 그리고 제 친구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첫 번째 행사를 맞았고 이때 저희가 갖고 있던 팀원들 7명, 8명들이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 몇 명은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는 저희의 어떤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 차가 돼서 이거는 매년 베트남 제 설날, 때 행사 때 다 같이 청소를 하고 술을 마시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저희 팀원들과 같이 있던 거고 이때 아까 말씀드린 2명이 이렇게 같이 세일즈를 해서 처음에 저 두 번째 친구는 세일즈 인턴으로 시작해서 한 달 급여가 25,000원이었는데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세일즈 일을 해서 나중에 세일즈 매니저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른 회사에 세일즈 임원으로 가서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밟고 있고요. 이 친구도 OKS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친구네 시골 고향에 가서 같이 설날 행사를 같이 경험했던 것들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생겼던 첫 번째 사무실입니다. 그 전에서는 사무실이 없어서 남의 사무실 쪽방 같은 거 빌려 쓰다가 첫 번째로 사무실을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이런 거 굿즈도 만들고 네, 이렇게 책상도 생기고 하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 굿즈가 헬멧도 생기고 우산도 생겨서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네, 이런 행사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를 통해서 10만 명의 첫 번째 사용자를 모았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기뻐했었고요. 여기는 두 번째 사무실인데 첫 번째 사무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희 팀원들한테 출근하고 싶은 사무실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와도 부끄럽지 않은 사무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공을 들여 사무실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 건물은 딱 초록색 벽으로 이루어진 공간밖에 없었는데 카페트를 따로 깔고 유리벽을 만들고
빈 데카를 만들고 페인트 칠을 해서 사무실의 모양을 하나하나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생기고 팀원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 초기 팀원들 다 어리고 저도 어리고 그랬던 네, 때였던 것 같아요. 다들 까맣게 타가지고 밖에 많이 다니니까 다 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일을 열심히 하면.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이런저런 상들을 많이 받고 조금씩 남들이 보기에 회사 비슷한 모양이 갖춰져 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사진을 여기서 찍고요. 사무실에서 이런 사진들을 찍으면서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 오프라인 행사도 더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킴베어라고 하는 캐릭터 처음 만들자고 제안이 왔어요. 근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팀은 이거 솔직히 우리 브랜드하고 톤이나 매너가 맞질 않는다. 근데 이제 베트남 쪽에 있는 마케팅 팀은 그래도 좋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 킴베어라고 하는 곰 캐릭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만든 친구한테 킴베어인데 이거 혹시 나냐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약간 그 사무실에 키우는 개에다가 사장 이름을 붙여놓고서 개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일단은 창작자가 이렇게 전달을 했고 이 캐릭터를 계속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얘가 어깨가 없었거든요. 근데 무려 1년이 지나면서 어깨가 생기고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은 이게 계속 발전을 해서 그 킴베어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어떤 시리즈물로 계속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니메이션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발전한 저희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폰트 앱 개론 하나 만들었고요. 첫 번째 해 1년째 행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제가 남아있는 사진만 종합하다 보니까 좋은 날의 사진들만 있는데 이때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은 명확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불명확하고 불명확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기 위한 돈이나 시간, 리소스 모든 것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민들을 얹어놓고서 울면서 웃으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하면 갑자기 어떤 날은 재벌이 될 것 같고 다음 날은 망할 것 같고 재벌이 됐고 망할 것 같은 기분을 매일 느끼게 되는데 이게 매일매일 보면 이렇게 돼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다운을 경험하지만 이걸 조금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주로 창업자들은 그 매일매일의 업다운을 감당하는 감정적인 노동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노동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하노이 팀, 아래는 호치민 팀이고요. 저 오른쪽에 얼굴 크게 나온 친구가 아까 킴베어를 만들어낸 창작자입니다. 네, 지금은 잘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고요.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대학교 행사 같은 데 가서 저희 저 끝에 있는 친구는 처음에 세일즈맨으로 들어왔는데 IT 팀으로 건너가서 지금은 IT 팀에서 계속 잘 일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신한은행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베트남에 첫 번째로 중고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첫 번째로 금융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앱을 만들었는데 베트남에서 앱 이커머스 7위 처음에 달성을 했다고 저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앱다운 사용자가 10만 명이 처음 모였고요. 두 번째 해에 이어엔드 파티를 하게 됐어요. 벌써 사람이 많이 늘었고 꽤나 그럴싸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첫 해에서 두 번째 회사 같은 모양이 되지? 라고 신기하실 건데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창업자의 역할은 창업의 이후로 매 순간마다 계속 바뀝니다. 회사를 만든 지 1년 미만의 창업자인 대표가 맡아야 되는 역할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역할이라면 이때부터는 역할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팀원들이 30명에서 50명이 되고 나면 이제 매니저라고 하는 관리 직급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 직군들이 일을 하는 방식을 위해서는 조금씩 더 체계를 갖춰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 경험하는 단계였고요. 두 번째 해 설날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이게 하노이 오피스인데 공간에 비해 사람에 비해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이제 이사를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서울팀이 생겼습니다. 서울팀은 개발자들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오피스가 생겼고 하노이 오피스를 찾아서
이제 하노이도 이제 조금 더 확장된 팀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행사들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트남 문화인데 베트남 문화는 이게 바닥에서 밟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시골에 갔을 때 보신 것처럼 가족들이 모이면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나누는 게 전통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식을 할 때 밖에 나가서 저녁 회식을 하는 거 좋아하지만 점심시간에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정겹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베트남 문화를 알고 이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익숙하지만 베트남에 가보는 사람들은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 쓰는 테이블이나 의자는 약간 높이가 달라요. 한국으로 치면은 목욕탕 의자라고 부르는 데서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데 그 목욕탕 의자가 앉아서 차를 먹는 걸 옆에서 보면 조금 재밌기도 하고 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의자에 앉아 보면 편안하기도 한데 낮게 앉아 있을 때 서로 간의 공간감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같이 쪼그려 앉아 있으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앉는 일반적인 의자에서 이렇게 허리 펴고 앉으면 거리감이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쓰는 그런 의자나 이런 앉는 방식들이 상당히 많은 정감이나 의미를 준다는 것을 이때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해외에서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중 이 일반적으로 겪는 분노기라는 게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한 처음 3년 정도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한국과 비교합니다. 한국에서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는 왜 이래? 그리고 현지 사람들을 이 나라 애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굉장히 우수한 한국 사람이고 현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적응하는 걸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회에서 창업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려면 그 사회에 대한 정말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나중에 잘하면 이런 베네핏을 줄게요. 큰 베네핏을 줄 거예요.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라고 하면 이걸 목표로 같이 가려고 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적더라도 돈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산할 줄 몰라서 산수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1년, 2년, 3년 사이에 너무나 변화가 크기 때문에 3년을 잘 기다려서 같이 결국 성과를 놔두는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한국에서 우리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같은 회사 생겨서 커진 것처럼. 그래서 베트남에서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리성을 발휘하는 근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문화적인 접근이고 친절한 접근이지만 그걸 모르고 보면 당연히 서양 사람들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더 우수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이가 뭐가 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왜 다르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거기서 무언가를 해볼 준비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왔을 때 베트남에 와서 제일 중요했던 건 경제적 이익이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말을 했던 게 처음에 저였는데 이런 과정을 바꾸면서 제가 변화를 하게 된 거는 베트남이 좋은 건 그전까지는 경제적 가능성이라고 봤는데 그 후에는 다른 걸 보게 됐어요. 제가 베트남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띵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하게 한국어로 직역하면 정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되게 정감 있어 라고 하면 그게 정말 좋은 의미거든요. 한국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정감이라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베트남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좋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깨닫고 이 친구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떤 맥락을 향해서 일을 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지를 감정들을 이해하면서 이곳이 단순히 경제적인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저도 이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이 돼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호치민 사무실 좋아져서 팀도 계속 늘어나고요. 두 번째 해 맞이해서 두 번째 파티를 하면서 그런 스타트업 같은 모습을 좀 갖춰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100만 명의 사용자가 모였고요. 이게 세 번째 해 이어인드 파티여서 벌써 꽤 규모가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사도 그럴싸해지고 뭐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면서
창업 3년 차에 들어갑니다. 3년, 네, 여전히 저는 중고 오토바이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하고 인사를 하러 다니고요. 택시 광고도 하고, 네, 저희 파트너들 이렇게 간판도 갈아주고 하면서 같이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로컬에 있는 사실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중고 오토바이 가게 사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알고 싶지 않아요. 중고 오토바이 파는 아저씨가 뭘 좋아하는지. 하지만 이분이 우리의 고객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걱정이 무엇인지 모두 다 알고 싶어지는 게 사업이고 그게 그 나라를 더 깊게 이해하는 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사무실이 더 커지고 팀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뛰어난 멤버들이 많이 속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서비스 정식 런칭한 게 2019년이었는데 2019년 10월이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와서 2021년까지 코로나가 좀 상당히 어려워 나눠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창업 4년 차에 들어가서 500만 사용자가 모였습니다. 코로나 동안 많은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는 굉장히 좋은 성장의 기회를 얻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서비스가 온라인 자리를 잡으면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서비스를 확대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기획이었고요. 첫 번째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인데 이거랑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형태로 모양을 만들었고, 네,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된 약간 이미지가 좀 짧게 나와서 구현이 된 모습이고 실제로 매장들을 운영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사용자들 더 늘어나고 서비스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서 뭐 보험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가는 고단의 플랫폼을 잘 시작했고요. 아, 이거는 뭐 서울 팀원, 이건 제가 서울에 타는 오토바이였는데 서울 팀원이 네, 보내주셨던 사진이고, 이거는 야디라고 하는 중국에서 중국 전기 오토바이 회사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고 연간 1,5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곳인데 여기 동남아 CEO가 초대해서 베트남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여기 야디 공장에 방문했던 때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 선생님하고 점심 식사 먹으면서 말씀드렸던 베트남에서 전기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전기 오토바이를 창업한 대표가 있는 회사고요. 거기서 공장을 런칭해서 같이 방문해서 사진 찍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이 셀렉트 모터스라고 하는 전기 오토바이 스타트업 대표님인데 이분은 저보다 한 살 나이가 많아요. 베트남 시골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는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는 집에 자라나서 마을에 TV가 한 대 생기면 보러 가고 이런 저도 이제 한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옛날 얘기를 이 사람은 어릴 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박사학위를 밟고 베트남에 돌아와서 전기 오토바이 회사를 차린 거죠. 근데 전기가 없는 집에 태어나서 전기 오토바이 회사를 만들기까지 그 과정에서 변화의 경험이 정말 한 세대 안에 압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굉장히 그런 게 놀라웠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초대를 받아서 인도네시아 파트너십들을 만나고 은행들하고 좀 미팅을 했던 거고요.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보면 설레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런 거 보고 좋아하던 이미지고요. 그래서 네, 이건 뭐 저희 팀들이 대학교 가서 행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킴베어가 이제 웹툰 형식으로 많이 발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그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네, 그리고 네, 이건 뭐 다음에 이어있는 파티고요. 창업 5년 차에 접어들어서 뭐 이런 분이 이거 뺐어야 되는데 네, 갈수록 더 귀한 사진이 될 것 같아서 남겨놨습니다. 이분이 뵙기 힘든 이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 제일 제가 즐겨가는 밥집인데 여기는 이제 껌빙전이라고 서민식당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가면 여기 반찬들이 있어서 밥 한 그릇 주고 반찬 고르면 담아주는데요. 보통 이렇게 먹으면 한 그릇에 2,000원 정도 합니다. 네, 맛있어요. 매우 맛있어요. 베트남 음식은 한국 사람들하고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먹고 계속 살이 찌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러면 이렇게 조롱조롱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호치민에서 타는 오토바이고요. 여기 매장에서 사진을 찍었고
또 저희 이제 파트너샵들 있는 오토바이 시장에 손님들이 와서 같이 가서 탐방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하노이에 두 번째 매장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매장 호치민시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도시에 만들었고 두 번째 매장은 하노이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점점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가 고도화가 돼서 네, 뭐 이것도 해외에서 뭐 회사 소개하는 거였고요. 해외 시장들 탐방하면서 여전히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해외 시장 탐방 가면 현지 음식 먹고 현지에서 오토바이 빌려 타고 현지 사람들 그랩 기사한테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물어보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 시장 조사하면서 다니고 있고요. 자꾸 사람들이 와서 저희 매장 와가지고 이런 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2023년 4년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5년 접어들어서 많이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거는 포토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포토샵이고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만들었던 매장이 레벨 1 그리고 올해 만들려고 하는 매장이 레벨 2 이게 레벨 3예요. 레벨 1, 2, 3 향해 저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베트남에서 제일 큰 온라인 플랫폼에 제일 큰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가진 복합 서비스로서 베트남에서는 더 많은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창업의 순간에서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보여주는 외부적인 것들을 조금 공유하면서 해외에서 창업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외에도 오토바이를 타는 곳들이 많은데 베트남이 그 호치민시가 오토바이의 수도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캐피털 시티 오브 모터바이크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인구수 대비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바꿔 말하면 오토바이 사용자들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디벨롭을 하기 가장 좋은 무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서비스는 동남아에서 나갈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를 가장 많이 타는 동남아에서 1위가 된다면 세계 1위의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OKS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런 여정을 겪으면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선생님을 붙잡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던 저가 여기에 와 있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멀리 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곳에 와 있다고.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을 뵙고서 오랜만에 다시 되새겨보게 됐어요. 나는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지? 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새로 오면 항상 제가 회사 소개를 똑같이 해주는데 회사 소개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뭐 돈도 기부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 돈을 통해서. 그건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 중고 오토바이 시장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은 곳인데 이런 문제가 많은 곳에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베트남 사회에 더 좋은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게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나 불편함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 게 제가 창업자로서 여기다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베트남에서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돌아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저 왜 창업을 했을까? 사실 창업도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하나의 직종에서도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직종들이 있는데 왜 창업을 하고 왜 취업을 했을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갖고 있던 질문은 이 사회에서 도움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나 개인에게 좋은 사람, 타인에게 좋은 사람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방법을 찾아서 헤맸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잘 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제가 원하는 대답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았던 게 저한테는 창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은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버는 용도, 회장님이 되는 용도,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는 용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한테도 중요해요. 저도 돈을 잘 벌어야 되고 팀들을 이끌어야 되고 포르쉐를 사야 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제가 20대에 저를 목마르게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OK셀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았어요. 사실 요즘에 우리 모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 도대체 AI 시대에 우리는 뭘 배우고 뭘 해야 되나?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AI를 열심히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AI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100%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알죠? 우리는 AI가 우리보다 계산을 잘하고 똑똑하다는 걸. 우리보다 숙제를 잘해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AI가 우리보다 채점을 잘해준다는 것도. 그래서 학생들은 AI로 레포트를 만들고 선생님들은 AI로 채점을 해주는 이런 편리한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AI 시대에 확실히 신입사원, 주니어에 대한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OK셀은 어때요? 주니어 채용? 굉장히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니어에 대한 채용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됐거든요. 1명의 똑똑한 직원을 뽑고 그 직원한테 AI를 결제를 해주죠. 그러면 그 직원이 10명이 일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 취업도 힘들고 AI 시대 창업도 불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는 게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기하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 주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박물관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주판이 엑셀로 바뀌는, 계산기로 바뀌고 계산기가 엑셀로 바뀌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엑셀이 당연히 저보다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엑셀이 제 밥그릇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100명이 일하던 일들을 예전에 영화를 찍을 때 100명이 필요했다면 예산도 100억이 필요했죠. 근데 이제는 10명의 팀이 모여서 아이폰을 가지고 영화를 찍으면서 예산도 10억으로 끝납니다. 바꿔 말하면 옛날에는 100명짜리 팀의 10개의 팀이 100편의 영화를 그러니까 10편의 영화를 찍을 수 있다면은 이제는 똑같은 사이즈에서 100편의 영화가 나오게 된 거죠. 그 결과물을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사실 유튜브고 틱톡이에요. 개인이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 영상을 만들 수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영상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바꿔 말하면 훨씬 더 회사를 하나의 정해져 있는 모양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나 기획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회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가까워졌고 AI 시대일수록 그런 프로젝트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꿔 말하면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창업을 했던 이유는 제가 원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을 찾고 싶어서. 여기서 많은 분들은 이미 원하는 질문이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은 앞으로 아마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뭐가 좋고 나쁘고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때 예전에는 창업이냐 취업이냐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작은 프로젝트 단에서 나와 내 친구 몇 명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바라보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회사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건 이미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를 택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방식을 고민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도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험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세 번째 답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미 취업인가 창업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답이 오는 부분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창업을 하면서 개인의 목표 달성을 수단으로 저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창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창업을 통해서 좋은 팀에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초기 단계에는 당연히 어떤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배울 수도 있고, 작지만 기업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챌린저하게 바로 창업을 할 수 있고, 또는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무슨 일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왔을 때 아마 우리가 그 모든 경험들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제 이야기가 오늘 조금 마지막에 헤비했을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은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늙은 것 같지만 이런 고민은 평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그 고민을 향해 가고 있고 저는 몇 번의 프로젝트를 더 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시간이나 오늘의 고민들이 다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방청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2가지 정도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같이 식사하면서 나눴던 얘기를 바탕으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봤고요. 먼저 지역 사회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현지인들의 삶을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많이 오시는데 그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차가 나오고 기사 딸린 차가 나와요. 사고가 날까봐.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몇 년을 살고 가시더라도 의외로 베트남어를 잘 모르시거나 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동차에서 바라보는 뷰하고 오토바이 택시 탔을 때 그 뒷자리에서 앉아서 보는 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국은 그 뷰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 현지인들이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현지인들의 생활을 더 가깝게 경험을 함으로써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나 좋은 부분들을 경험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지인 분들의 삶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꿈을 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곤 하잖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로 만드실 수 있었나요? 그 꿈을 하나의 목적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성공이나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만 꿈은 그것과는 또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꿈은 무엇이 되느냐 마느냐, 성취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느냐라는 이야기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배움을 받았던 게 저희 하태욱 선생님입니다. 하태욱 선생님은 놀랍게도 20년 전에도 지금하고 똑같으셨어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거나 운전하는 차도 비슷하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한 사람이 20년에 걸쳐서 하나의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저 가장 인생에서 빛나는 나이에 그거를 모조리 바쳐서 하나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감히 상상하건대 선생님의 목표는 나는 어디에 교수가 되겠어. 나는 어디에 교장이 되겠어. 이런 게 절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의 목표는 하나예요.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올바른 교육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데 본인을 헌신하고 싶다. 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점으로 하라고 계시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고 사시지 어느 지점을 성취하냐 마냐로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길을 영원히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는 사실 신부님이 되고 싶었고 또 어떤 때는 변호사가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지금은 사업가의 삶을 살고 있어서 단순히 직종을 저의 꿈이라고 한다면 저의 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꿈이 바뀌고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지향점에 있어서 제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무엇으로 채워지는 사람인가에 대한 방향으로서 저의 업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본질은 변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평생에 걸쳐서 저도 한 방향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강연을 보시고 방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되게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Q&A를 진행할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은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둘 다. 아이고. 네, 질문 드리고 싶어서 손 들었고요. 처음에 사업을 구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베트남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없다는 걸 알고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홀몸으로 가셔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뭐 플랫폼을 만들려면 IT 기술자들도 필요할 거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게들이 어떤 운영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팔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스텝들이 한눈에 보이셨는지 그것들을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어려웠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아이디어를 찾은 이후에 어떻게 처음에 실행을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처음에 실행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옳았냐라고 하면 옳고 그랬는지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틀렸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단순한 접근이 정말로 오프라인 판매자들의 니즈를 더 가까이 이해해 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중고차를 사려고 하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세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적합 판차를 할 수가 있는데 베트남은 그런 데이터 시스템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셀러들이 중고 오토바이를 팔려면 사야 되는데 그런 게 본인이 팔면서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구나를 차근차근 배워봤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OK세는 중고 오토바이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후로는 새 오토바이가 판매가 됐고 지금은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부르는 빙그롯을 만드는 빈파스트 전기 오토바이 매장이 저희 매장에 들어와 있어요. 중고 오토바이, 새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팔고 있고 온라인을 시작했지만 오프라인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부터는 자동차 시장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초기에 저희가 했던 굉장히 단순한 질문, 중고 오토바이 시장의 거래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라는 게 점점 더 성장해 가는데 그 시작점 첫 발자국에 우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꾸준히 가다 처음에 가장 무모한 스텝이라고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답은 나오고 그 중에서 효율적인 방법도 계속 개선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단순한 대답이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챌린지를 하고 내가 어떻게 챌린지를 하는지 계속 기록을 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작 방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손 드시고 마이크 받으시면 몇 학년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실리한 질문 좋아합니다. 네,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이런 거 해주세요. 지민이, 네. 강지민이죠. 네, 11학년 강지민이고요. 네. 이제 해외에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의 비자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비자를 네. 받으려면 이제 또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혹시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베트남 국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그 따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고요. 저는 일단은 국적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한국 여권이 패스포드가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으로 강력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방문하고 싶은 나라는 대부분의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2주까지 보통 내주는 데도 있고 그 이상은 90일까지 내주는 데도 있어요. 초기에 가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거기서 만약 6개월, 1년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추가로 비자를 구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비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편법인데 여행 비자를 3개월 들어가서 3개월 지나면 잠깐 나갔다 들어와도 3개월을 받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더 얻는 분들은 있어요. 초기에 테스트를 위해서. 이게 어떤 내가 뭘 하고 싶으면 확실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고요. 내가 어떤 회사를 차리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회사를 설립을 하면 그 회사에서 저를 이제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제가 그 회사의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름으로 몇 년짜리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다면 방법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안 되는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북한이라거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질문. 네, 11학년 최윤서입니다. 그 중고거래 플랫폼을 처음에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OKX는 지금 크게 세 가지의 수익 모델이 있어요. 한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수익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유통 수익 모델이 있고, 세 번째는 금융 중개 수익 모델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고가의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저희 금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은행하고의 금융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고 있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플랫폼 내에서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선호하는 것은 거래 수수료예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고가이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결제를 잡아야 하는가 가장 회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광고 수수료, 그리고 배너 판매 등등이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온라인에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 수익 발생하고, 금융 수익 발생하는 요 세 가지를 모아서 이제 열심히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 수익과 관련해서 네. 그 베트남에서 이전에 신행 거래가 없었는데 OKX가 좀 그 부분을 빌드업하는 거에 대한 얘기 좀 추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 금융이라고 하면 단어가 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토바이를 사거나 자동차 사거나 좀 돈이 많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현금으로 사기도 하지만 은행에서 일정 부분은 금융을 받아서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단순한 맥락을 보면 이렇지만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멀리 보면 자동차 산업 이런 것 자체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자동차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을 사오고 생산하고 판매, 유통하고 유통처를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이 오토바이 자동차가 소비자에 판매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과정에서 금융이 빠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자기 돈으로, 현대자동차도 자기 돈으로 다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 빌려와서 차를 만들고 나면 그 돈을 또 갚습니다. 그게 어떻게 산업이 생존하는 방법인데, 그 후에 이게 중고시장에 가더라도 중고차 상인은 자기 돈으로 그 차를 사오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빌려 차를 사오고 팔면 또 돈을 갚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금융이 신경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시장은 중고 오토바이 시장이 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혼다나 이런 큰 브랜드들은 금융을 써서 만드는데, 중고 시장에 들어오면 두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는 중고 오토바이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오토바이가 담보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오토바이가 담보가 아니라고 하면은 거기 금융을 쓰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을 통해서 내 신용 등급을 기반으로 돈을 받아서 금융을 써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용자와 은행이나 금융업체들을 연결해서 각자의 조건에 맞게 오토바이를 사기 위한 금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한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를 많이 파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산업의 금융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는 중고 오토바이에 대한 데이터가 적기 때문이고, 데이터가 적다는 걸 밝게 말하면 각 오토바이가 갖고 있는 가치나 밸류를 선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금융을 주기가 어려워요,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만든 베트남 최초의 중고 오토바이 시세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입 판매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금융을 그러니까 구매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 파트너들, 나아가서는 저희가 오토바이 유통할 때 필요한 자금까지 다 금융을 쓸 수 있도록 이 산업 자체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해나가는 일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조금 이게 표현이 너무 복잡했나요? 그렇죠. 이게 약간 저는 이거를 질문이 오면 자동 응답처럼 답이 나가는 습관이 있어서 이게 약간 네, 좀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학년 친구들은 인턴십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궁금한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문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창업에 관심이 많은 친구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1학년 이동환이라고요.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외 나가서 해외에서 창업을 하는 꿈을 꿈꾸며 살아왔는데요. 어찌 보면 대표님이 제 꿈을 살아가신다고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혹시 대표님만의 약간 그 현지인을 잘 이해하고 그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노하우나 팁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로컬의 삶을 살아요. 저는 한인타운이나 이런 곳에 살지 않고 베트남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직장인들이 사는 집을 빌려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았던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을 하면서 제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팀원들을 모으는 과정도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명확한 매력이 있습니다. 제 매력은 초기 스타트업들은 대표님들이 대부분 되게 잘났어요. 좋은 서울대학교 나와서 현대 삼성 어디 있다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걸 쓰는데, 저는 전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되게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대표라 그러면 다 화려한데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대표인데 계약서도 잘 못 읽고, 근데 사람은 잘 웃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현지인의 삶을 살고 부족함이 명확하고 그런데 사람은 좋고, 요 세 가지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현지 사람들의 저도 이해를 열심히 하고 그분들한테도 이해받고 공감대를 형성하던 게 아마 거기서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사람은 좋고 파트에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모자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험했던 생태계 산업에 대한 이해도 또는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도 이미 창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베트남의 굉장히 유니크한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살려서 또 똑같이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해하고 이해받고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1학년 최윤서고요. 네, 저희는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창업은 아니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임의의 사업을 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수업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가 도전할 때 두려움,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제안할 때의 두려움, 뭔가 외부라든지 아니면 내부라든지
그 거절의 두려움이 저한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약간 잘 안 됐을 때 그때 너무 망연자실함? 아,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서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어떤 그렇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솔직한 공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있냐고 물어보면 전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느낀 것 같아요. 두려움들, 무서움, 집에 가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거. 그냥 집에 누워서 게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매우 드는데, 거기에서 리더십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데요. 초기에는 본인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 우린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보여주는 건 중요한데, 어느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는, 전 제일 중요한 건 패닉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모두가 두려워요. 그리고 미래에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두가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 보면서 다만 감정적인 패닉에 빠지지 않고 팀들을 이끌어가는 게 리더의 제일 큰 덕목인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을 때는 누구나 신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챔피언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난다. 그 챔피언이 될 리더는, 리더가 될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가. 그걸 보면서 내가 리더가 될 상인가를 보면 아마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꼭 리더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보면 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너무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나는 약간 안정된 상황에서 약간 만족도 높은 성과를 내는 데서 가장 만족도를 느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안정된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성취감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흔들흔들한 상황이 너무 무서워, 근데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면 약간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성격은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창업의 시장에서는 굉장한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운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이 어려운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렵다고 해서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되게 멋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누가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그널 오버 더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게 수많은 노이즈, 잡음 속에서 명확한 신호를 분간해내는 능력인데, 그 많은 두려움 같은 감정적인 것들을 컨트롤해 나가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대표의 덕목이고, 근데 그 와중에서 불안함이 아니라 진짜 위험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분간할 수 있으면 리더로서 좋은 덕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꾸 너무 다큐로 받고 있는데 더 실없는 질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이 아니어도 돼요. 좀 다양한 친구들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먼저 시연이. 네, 10학년 김시연입니다.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사업을 이제 구상하는 단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을 위해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걸 생각하고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고, 사실 두 개의 질문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식으로 답을 먼저 얘기하면, 사업을 기획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입니다. 이게 저는 두 번의 창업 경험에서 약간 두 개의 다른 창업팀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팀은 의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게 많지만 우린 더 좋은 걸 만들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더 좋은 걸 만들 수는 있는데
사람들은 사실 더 좋은 걸 원하지 않거든요. 더 좋고 비싼 걸 자꾸 만드는 장점과 문제가 있는 팀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두 번째 팀은 시장에서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자가 없는 거예요. 그 두 개 사이에서 사실은 만나는 지점에 현실적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질문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우리의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업적인 답변이고요.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답변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만 들어다니려고 해요.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 이 물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아껴 먹어야 되고 이 물을 팔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이 물맛이 다네, 시네, 뭐 시원한 게 좋네 이런 거는 얘기를 들어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먼저 제가 원하는 병합 명확하고 두 번째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타겟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대상으로 한 고객의 원함을 명확하게 하는 거, 세 번째는 기반으로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매지컬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실패를 해도 우리를 용서해주는 그 마법의 단어,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안 된다 싶으면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연결선상에서 나오고 있는 스타트업의 기법 중에 하나가 린 스타트업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 챗GPT한테 물어봐서 10년 후에 나스닥에 상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도 5년 이상은 잘 고민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당장 그럼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다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계속 가서 물어보고 테스트 버전 만들어서 이거 좋아? 쓸래? 좋아? 쓸래? 좋아? 쓸래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좋아? 쓸래? 해서 좋아 그러면 알아서 쓰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디벨롭을 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기획했던 프로덕트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가게 되는 게 이 방법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선율이가 먼저 들어와서 선율이 하고 여기 하고 그러면은 네, 수용이 먼저 저는 사실 베트남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런 질문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장르의 질문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네, 저는 10학년 유시연입니다. 훌륭합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언제부턴가 그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그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저는 저로서 잘 살아갈 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은 있어요. 제가 저로 살아가고 싶은 과정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나 제 가족의 생계를 명확하게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 방법이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불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마지막으로는 그 방법이 명예로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는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답은 저의 답이고요. 이 답은 모두에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의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답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트남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물어보실 분은 정말 안 계신가요? 저는 하노이 맛집과 호치민 맛집의 차이를 설명할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아무도 묻지 않아서. 선율이 안녕하세요. 9학년 박선일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그 기업 가치도 엄청나고 투자 이치도 엄청 100억대 이상으로 받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 매각을 하고 편한 삶을 사셔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바로 대답하고 싶은 답이 있는데 굳이 왜 쉬운 삶을 살지 않고 이 삶을 사냐? 지금 이 삶도 쉽고 재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성과가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잘한다라는 칭찬해 주면 점점 잘하게 되고 점점 재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건 굉장한 자유로움이에요. 예전에는 저는 저다운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그걸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진을 보다시피 10년 전에 저는 외적으로 지금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성격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되게 쑥스러움이 많고 좀 이상했어요, 성격이. 근데 지금도 이상하지만 약간 다른 쪽으로 이상하거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어떻다고 해도 그건 저고 전 자유롭고 굉장히 편안하니까요. 그래서 엑싯을 한다고 해서 주변에 엑싯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얘기를 들어요. 엑싯 이후의 삶은 어떤가? 엑싯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판매해서 회사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보통 그 현금을 전환해서 부동산을 사죠. 그래서 작은 건물주가 되는 걸 목표로 이걸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의 제 삶이 뭐 건물주랑 다름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걸로 전환을 빠르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전환도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 타이밍이 와야 됩니다. 뭐 회사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상장할 정도가 돼야지 그런 야망 있는 삶을 살아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저희가 창업자한테는.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그 엑시 플랜을 짜요. 보통 많이. 엑시 플랜을 짤 때는 스타트업의 엑시트는 보통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를 판매하는 거, M&A 방식이고요. 하나는 회사를 잘 키워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 IPO라고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분들을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나는 이미 많은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거고 말씀드린 회사를 팔아도 얼마 정도 현금 이익을 챙기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창업을 하고 두 개에 맞는 다른 어떤 루트가 있어요. 거기에 최적화된 루트를 만들었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도 물어봐요. 너는 엑시트하면 뭐 할래?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엑시트해서 너는 이런 경험도 쌓이고 돈도 쌓이고 너 나중에 뭐 할래? 또 창업할래? 그러면 아니 그 고생스러운 걸 처음부터 다시? 할 거면 그냥 지금 이게 나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뭐 농담이 좀 섞여 있는데 이거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 답이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일단은 저의 여정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우 즐겁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엑시트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선생님, 일어나지 말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네. 아까 시간에 이야기 나눴듯이 네. 같은 바이크인으로서 네. 너무 반갑고 강의 들으면서 되게 도전 뭐 이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 오신 거 지금 저는 이제 하노이 맛집을 많이 다녀봤는데 준비해 오신 그 질문 하노이 맛집과 호텔 맛집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보다 더 좀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신학과 교육을 전공을 하셨는데 사업가로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는 굉장히 엄청난 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한국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잖아요. 뭐 IT 엔지니어나 그쪽으로 좀 전공을 해야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좀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런 그 갭을 메꿀 수 있었던 내가 그 창업자로서 비전공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갭을 메꿀 수 있었던 역량 그런 그 요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정확하게 전공이 3개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 교육학을 부전공했고 그 대학원을 서강대학교에서 MBA를 해서 파이낸스를 하나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번에 창업을 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학교 가서 배워야지라고 해서 근처에 가장 빨리 개강을 한 서강대학교가 그걸 빠르게 하고 왔는데 저는 일단은 신학과 교육학이라는 이 두 개는 사업을 하기에 완벽한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면 주로 배우는 건 역사하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교육학도 그 커뮤니케이션 연장선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사람이 심리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 오는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게 여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객이 어떤 과정으로 심리가 발전을 해서 무엇을 원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팀을 구축할 때 우리 팀들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 봤을 때도 교육학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업가들을 만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IT 전공, 테크 전공, 금융 전공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신의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좋은 첫인상을 가져주십니다. 이걸 가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오랫동안 술을 마시고 오랫동안 골프를 치면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그런 첫인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에 굉장한 매력이 되고요. 당연히 테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금융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은 오히려 저희 매력으로 살려서 그런 전문가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열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융 전문가와 테크 전문가가 왔거든요. 만약에 제가 금융이나 테크를 잘했다면 그분들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잘하고 있고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빛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저의 강점을 살리고 나머지는 엠파워먼트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저의 강점은 리더십이 앞에서 뜨는 것도 있지만 조직들을 만드는 이런 돌과 돌을 묶어준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리더십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하기에 신학과 교육학은 너무나 찰떡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끔 팀원들이 와서 저한테 뭐 심리 상담이나 뭐 이런 고민 상담 하는데, 네, 그런 거 제가 자격증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네, 마음의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 네, 음식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베트남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이걸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 음식은 너무나 맛있고 건강에 좋습니다. 하노이에서 시작된 음식들이 베트남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먹는 쌀국수도 하노이에서 시작했지만 호치민식 쌀국수는 완전히 경향이 다릅니다. 하노이식 쌀국수가 평양식 냉면과 같다면 호치민의 쌀국수는 함흥 냉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한국에 접한 모든 쌀국수들은 함흥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길다 보니까 해산물이, 바다가 많고 해산물이나 다양한 식재료가 많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의 소울은 느엉맘이라고 생선젓인데요. 그 생선젓이 모든 요리에 거의 씁니다. 한국은 그런 걸 역할하는 게 장류가 있을 것이고, 일본 음식은 뭐 간장 같은 게 그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는 약간 달콤한 생선젓이 젓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쌀,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들을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여기서 사진에서 먹고 있던 껌빙전, 검은 쌀, 빙전, 서민밥이라는 겁니다. 가면 보통 사람들이 먹는 다양한 식재료를 하나씩 골라서 먹어볼 수 있는데, 적당히 고르면 2,000원, 많이 고르면 3,000원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의 백반과 같은 음식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데, 그거를 베트남에 가보시면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노이의 백반과 호치민 백반의 맛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식당 맛도 맛이 다릅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초과돼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로 개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 따로 찾아와서 김수학 대표님과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혹시
여기 신나는 학교 친구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이런 시간을 훌륭한 학생들과 함께 가지게 돼서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부분이 많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아마 저는 그곳에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개별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정을 즐겁고 무사히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러면 오늘 이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